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지구과학을 가장 쉽게 가르치는 진우준입니다. 지구의 역사 5번째 주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저번 시간에 화석에 대해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고기후 연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고기후를 조사할 수 있어야 하며 산소 동위원소비를 활용하여 고기후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료의 첫 번째 나이테가 되겠고요.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나이테의 간격을 통해 그때 당시의 기후를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온난수분한 환경에서는 넓은 간격을 가지고요. 한랭 건조한 시기에는 좁은 간격을 갖는다는 것.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따뜻하고 물을 많이 줄수록 일반적으로 식물이 잘 자랄 것 같다는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하여 나무 나이테를 비교하여 온난하고 수분 또는 한랭 건조한 환경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꽃가루가 되겠고요. 이 꽃가루, 지층 내 꽃가루를 분석하는 건데 아무래도 한랭한 시기에는 침엽수, 예를 들면 우리 소나무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온난한 시기에는 화렵수가 만개하지 않았을까. 화렵수의 대표적인 예로는 뭐 은행나무, 단풍나무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에서도 살펴보다시피 이러한 침엽수, 그리고 이거는 잎이 이렇게 활짝 만개 있죠. 이런 화렵수가 되겠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겨울철에는 가을에 이제 단풍이 다 떨어져서 겨울이 되면은 화렵수를 볼 수 없고 침엽수만 볼 수 있잖아요. 그 소나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당시의 기후를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빙하 코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이것입니다. 육지와 바다가 있다면은 이 바닷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구름이 이제 대륙으로 이동을 하여 눈이 되어 내리면 이곳에 이제 빙하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빙하 코어를 시추해서 그것을 분석함으로써 기후를 해석하는 건데 물을 냉장고에 넣어서 얼릴 때 물 속에 작은 기포들이 있는데 이 빙하 코어도 마찬가지로 빙 안에 이런 기포들 로부터 그때 당시의 공기 농도를 측정하여 기후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이 CO2 농도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그래프로 살펴보면 이 CO2 농도의 변화 경향성이랑 이 CO2 농도 ppm 그리고 과거 현재로 갔을 때 이 과거 현재 시간에 따른 변화율과 위의 기온의 변화 경향성이 비례 비슷하더라. 그래서 시간에 따른 기온 변화 경향성과 시간에 따른 CO2 농도 변화 경향성이 비슷한 걸로 보아 기온과 CO2 농도의 관계는 비례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산소 동위원소비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산소는 16산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18산소는 특별한 산소로 희귀한 산소라고 보면 되겠고요. 번호가 클수록 무겁기 때문에 이 질량수가 무겁기 때문에 무거운 산소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산소 분해, 특별한 산소가 얼마나 있냐를 통해서도 기후를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데 그 개념을 그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랭한 기후, 온난한 기후, 대표적인 기후 두 개를 두고 일단 우리 물은 H2O로 돼 있고 여기서 이 O가 가벼운 산소냐, 무거운 산소냐, 일반적인 산소냐, 특별한 산소냐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요. 자, 한랭한 기후든 온난한 기후든 특별한 산소, 무거운 산소는 10개가 있고 일반적인 산소는 100개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고요. 자, 이 질량수에 따라서 이 무거운 산소는 추운 기후에는 증발이 적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기후는 가볍든 무겁든 증발이 잘 일어나게 돼요. 바닷속에 남아있는 양이 감소하는데 예를 들면 한랭한 기후에는 무거운 산소는 5개가 증발하고 일반적인 산소 50개가 증발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바다에 남아있는 양은 무거운 산소 5개, 가벼운 산소 50개가 되겠고요. 하지만 온난한 기후는 가볍든 무겁든 증발이 잘 되기 때문에 무거운 산소가 8개 증발하고 가벼운 산소가 50개 증발했다 치면 바다에 남아있는 것은 무거운 산소 2개, 가벼운 산소 50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구름이 되어서 대륙으로 이동하여 눈이 되어 떨어진다면 이 빙하는 증발한 것과 같은 그런 산소비의 경향성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각각을 계산해 보면 이제 이 빙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빙하 코어를 시추하기 때문에 살펴보면 빙하 코어 내에는 그러니까 증발한 양이 되겠죠. 가벼운 산소분의 무거운 산소가 숫자를 그대로 대입해 보면 50대 5니까 이런 것을 갖게 되고 우리가 온난한 시기에는 빙하 코어 내에서 이 빙하 내에 가벼운 산소 50개, 무거운 산소는 8개가 되기 때문에 50대 8이 되어서 이런 빙하 산소 동위원소 B가 온난한 시기에 더 크다는 것을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반면 바다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바다에는 50개, 5개 남았기 때문에 50분의 5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온난한 시기에는 바다 내 가벼운 것분의 무거운 게 50대 2가 되기 때문에 많이 증발했기 때문에 적게 남았겠죠. 이 특별한 산소가. 그래서 바닷속에서는 한랭한 기후에서 산소 동위원 소비가 높다는 경향성을 갖는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이 원리를 잘 알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빙하 코어 내에는 한랭한 시기보다 온난한 시기에 우세하고요. 바닷속 산소 동위원소비는 온난한 시기보다는 한랭한 시기에 우세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산호가 되겠는데요. 이 산호는 시상화석에 해당하고 이 산호 화석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저번 시간에 화석 배운 내용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산호 성장률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따뜻할수록 따뜻한 곳에서만 만들어지만 더 따뜻할수록 빠른 성장을 한다는 것. 그래서 산호 성장률을 통해서도 그 기후를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요. 이 산호 역시 바다에 살기 때문에 산소 동위원소비를 통해서 기후를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증발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그러면 바다에 만약 온난한 시기에는 많이 증발하기 때문에 이 특별한 산소, 이 무거운 산소가 적게 남게 되는 거고 한랭한 시기에는 무겁기 때문에 증발이 적게 일어나서 바다에 많이 남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산소 동위원 소비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한랭한 시기에는 춥기 때문에 이 무거운 산소의 증발량이 낮아서, 그 말은 바닷속에 많이 무거운 산소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호는 산소 동위원소비가 높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무거운 산소입니다. 무거운 산소의 증발량, 온난한 시기에는 무거운 산소의 증발량이 높기 때문에 산호의 그 남아있는 바다에 사는 산호의 산소 동위 원소비는 낮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산호는 바닷속 생물이기 때문에 바다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화석인데요. 산호와 마찬가지로 시상화석, 이 긴 생존기간, 좁은 분포의 특징을 바탕으로 비율을 해석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고사리의 경우에는 온난수분한 육지에 대표되는, 그래서 온난수분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공충류 화석을 통해서도 얘도 이제 산소 동위원소비와 연결이 되는데 필석, 방추충, 화폐석이고요. 이것들은 다 공통점은 바다의 동물이다. 따라서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한랭한 시기에는 이 무거운 산소의 증발량이 낮기 때문에 바다가 높은 거고, 그래서 유공충 화석의 높은 산소 동위원소비를 갖게 되는 거고, 온난한 시기에는 이 무거운 산소의 증발량이 높기 때문에 바다에 남아있는 것은 낮아서 이 유공충 화석의 산소 동위원소비는 낮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